아, 어머니만 닭다리가 없구나.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됐다. 애한테 준 걸 어떻게 뺏어?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A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참나?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게 다리 2개 달린 닭 탓이야? 에이, 저희가 언제요?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 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아들네 가족과 합가에 살면서 큰일 없이 잘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서운한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자식과 합가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한 씨를 무엇보다 서글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에게 얘기하니 오히려 한 씨를 석 좁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결혼해서 벌써 애가 2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혼자 살던 한 씨에게 합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살림을 합쳐? 그때가 며느리가 둘째를 낳은 지 1년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애엄마랑 몇 번 상의했던 거예요.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남편이 떠난 뒤 잠시 우울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불편한 점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둘이 살다 혼자 살려니 가끔 외로울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부부와 합가를 떠올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지도 어린이집 보내긴 할 건데 그래도 엄마가 집에 계시면 같이 살면서 저희도 좀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좀 북적북적 살면 좋죠. 저희도 엄마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가까이서 보살펴 드릴 수도 있고요. 애엄마랑 잘 지내시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예뻐하시고.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 내외와 꽤나 가깝게 왕래하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살가운 편이었고 한 씨도 아들 며느리가 바쁠 땐 손주들도 돌봐줬습니다. 결혼해서 지금부터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합가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 전세 빼서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생활비나 그런 건 저희가 다 낼 거고요. 그러면 엄마도 괜찮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일 듯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갈등만 없다면 살림을 합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죠. 그래서 한 씨는 심사숙고 끝에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내외가 집을 정리하고 한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같이 살게 된 이후에 물론 마찰도 있었습니다.
따로 살던 두 가정이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니 없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 검정색 바지 못 보셨어요? 면바지요. 그거 세탁해서 옷장에 넣어놨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내일 입어야 되는데. 잠깐만. 한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서랍에 바지 있잖아. 거기도 찾아봤어요. 이것 봐, 여기 있네. 아, 그러네요. 왜 안 보였지? 한씨는 다시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꼈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씻고 나온 아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민지는 내가 밥 먹였어. 둘째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한씨가 이미 밥을 먹인 상태였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첫째 손주와 한씨 넷이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혼자 남겨진 한씨. 그리고 밥 먹고 난 상을 치우는 것도 한씨의 몫으로 남겨졌죠. 휴. 한숨을 깊게 내쉬고 다시 한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오자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합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은 한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고 누구 하나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고 며느리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과 후 교사라서 근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한씨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한씨에게 떠맡겨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딜 자꾸 돌아다녔고 그러자 둘째 손주도 대부분 한씨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는 것,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아들 며느리는 어느새 한씨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듯 했죠. 아들 내외가 생활비를 모두 내니 한씨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비는 한씨의 집에서 아들네가 공짜로 집에서 사는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보다도 훨씬 더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제부터 담당을 좀 정해야겠다. 네? 무슨 담당이요? 집안일 말이야. 그래서 한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많이 할게. 대신 민지 엄마는 빨래 맡고. 현준이 너는 퇴근하고 쓰레기들 매일 버리고. 아, 저희가요. 그래.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 엄마가 할게. 애들 돌보는 건 내가 많이 하게 되겠지만 너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때? 처음에 한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죠. 하지만 이런 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파탄밖에 없을 듯해서 한씨는 이 불편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누가 꼭 뭘 하느냐 정하는 건 아니고 서로서로 도우며 살자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꽤나 잘 지켰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맡은 일은 해내는 편이었고 설거지 같은 건 가끔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 부분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네랑 합친다고 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잘 지내? 뭐, 잘 못 지낼 이유는 없지.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한씨 가족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들이나 며느리랑 문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던데. 문제? 글쎄,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왜? 무슨 일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한씨도 잘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말한다면 콧방귀를 낄 것 같았지만 한씨가 요즘 아들 내외에게 무척이나 서운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맛있는 냄새 나네요. 아까 현준이가 출출하다고 해서 파전 좀 부치고 있어. 저도 파전 진짜 좋아해요. 그래, 잘 됐네. 앉아 있어봐. 금방 부치니까. 어느 날 주말 오후 아들의 출출하단 소리에 한씨가 오징어와 쪽파를 꺼내서 부침개를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한씨도 오전에 TV에서 보았던 부침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첫째 손자도 같이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반죽 양을 보니 크게 3장 정도 부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이서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한 장 더 부쳐올게. 2장을 붙여서 접시에 내준 한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씨는 마지막 부침개가 완성되자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한참 먹고 있던 아들 며느리가 좋다고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한씨는 부침가루가 떨어져 있는 조리대를 치우고 후라이팬과 조리도구를 닦아 놓았습니다. 치울 게 많지 않아서 얼른 깨끗하게 해놓고 먹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5분 정도 뒷정리를 하고 식탁으로 돌아온 한씨는 접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못 보았는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 그러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들과 며느리는 부침개가 너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먹은 젓가락은 싱크대에 넣고 돌아섰는데 중요한 건 접시 위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찢어 먹다 남은 조각이 참 볼품없이 놓여 있었는데 한 입거리도 안 돼 보였습니다. 혹시나 함께 먹을 줄 몰랐나 싶었지만 식탁 위에 한씨의 젓가락도 놓여 있었으니 그것은 아닐 듯 했습니다. 한씨는 가장 먼저 부쳐놓은 이미 식어버린 부침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더운 날에 기름 냄새 맡으면서 열심히 부쳤는데 어쩜 같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들끼리 먹어치워버리는지 한 입에 텅 비어버린 접시를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접시를 싱크대에 넣고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먹느냐? 나도 부침개 먹으려고 넉넉히 한 거다. 내 몫은 남기지도 않냐 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도 참 쪼잔해 보여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차라리 다른 큰일이었다면 왜 나를 서운하게 하냐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 박스는 뭐예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낮에 택배 받은 거야. 택배요? 그래. 내 친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거 한 상자를 보내줬네. 정말요? 블루베리 그 정도 양이면 비싸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완전히 유기농이라 귀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달라 보여요.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너희도 먹어.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러게 맛있을 것 같아. 다음날 한씨는 블루베리를 보내준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홍삼 세트를 사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전에 한번 맛 좀 보자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블루베리. 이게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한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번갈아 열어가며 뒤져보았죠. 10분 넘게 찾아도 보이지 않자 외출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직 출근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저께 받았던 그 블루베리 있잖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 놨었는데 어디다가 꺼내놨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블루베리요? 그거 다 먹었죠. 그 대답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상자는 아니었지만 이틀 만에 다 먹을 양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한 입도 못 먹은 상태니 더더욱 나머지 식구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걸 다 먹었다고? 그날 밤에 애 아빠랑 맥주 마시다가 안주로 먹었고요. 어제 애들도 씻어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은 건 많이 남았길래 아까 싸와서 점심 모임에 만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뒷말은 며느리도 어쩐지 민망하다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한씨도 어이가 없어서 툭 뱉은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안 드시길래.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요. 맛있겠다고 얘기했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홀랑 가져갔어. 귀한 거라고 했잖아. 마트에서 좀 사갈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 꼭 한씨가 블루베리 먹고 싶어서 때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너희끼리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났니?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좀 드신 줄 알았어요. 자꾸만 먹는 걸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줄 알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더 따져봤자 한심한 좀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듯했죠. 알았어. 그래서 한씨는 며느리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는 식은 땀을 삐질 흘려야 했습니다. 블루베리 어때? 진짜 맛있지? 맛있더라. 달지 않아? 남편은 좀 시다는데. 아, 시다고? 나는 달고 맛있었어. 그렇지? 괜히 보내준 친구에게 미안해서 맛있었다고 둘러대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쏙 빼놓고 자식들이 먹었다고 하기에도 무언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준다고 하니 그때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도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그날 이후로 블루베리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이나 며느리는 한씨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블루베리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씨는 닭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오늘 말복이니깐 저녁엔 백숙 먹자.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한씨가 말했습니다. 좋죠.
저 오늘 일찍 끝나니까 퇴근하면서 닭이랑 백숙 재료 사올게요. 그래. 닭은 2마리는 사야 해. 알겠어요. 막내까지 식구가 5이니 한 마리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넉넉하게 먹자 싶어서 2마리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왔고 한씨가 며느리가 사온 재료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쯤 맞춰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한씨가 푹 삶아진 닭을 쟁반에 꺼내서 식탁 위에 놓자 손주가 침이라도 흘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뽀얀 닭에선 김이 풀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녀까지 함께 백숙을 먹이려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직 저녁을 먹이지 않았고 식탁 옆에 유아용 의자를 붙여 앉혔습니다. 잠깐만. 김치 썰어오는 걸 깜빡했네. 상을 차리고 먹기 전에 한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서 새 김치를 꺼내서 썰어왔죠. 그리고 한씨도 이제 먹어볼까 싶었는데 닭 2마리가 전부 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씨가 식구들 앞에 놓인 접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초등학생 손자, 그리고 2돌이 안 된 어린 손녀의 식판 위에도 큼직한 닭다리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아들은 나름대로 한씨가 오길 기다렸는지 한씨가 자리에 앉은 뒤에 닭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따라서 맨손으로 닭다리를 들었죠. 그리고 아들이 그랬는지 며느리가 그랬는지 한씨의 접시 위에는 닭 날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푹 삶아서 그런지 살이 반쯤은 벗겨져 있어서 뼈가 앙상했습니다. 한씨가 먹지 않고 닭날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한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어머님만 닭다리가 없구나.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는지 며느리의 말이 오히려 한씨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대꾸가 한씨의 기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그전에는 다리를 먹든 날개를 먹든 가슴살을 먹든 한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먹는 걸로 서운함을 느끼게 되니 여태 우리가 이렇게 지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한씨는 의아했습니다. 한씨는 날개도 좋아했지만 닭다리는 더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한씨도 퍽퍽한 살보다 부드러운 살을 선호했죠.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살 때도 퍽퍽한 살을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이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랐습니다.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아들이 엉거주춤 일어나 막내 손녀가 손에 쥐고 있는 닭다리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됐다. 애 먹으라고 준 걸 어떻게 뺏어? 이미 기분은 상했습니다. 한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아무 말 않고 있었다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아들은 다시 웃으며 한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에이,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이 상황에 그걸 농담이랍시고 하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한씨가 서운한 건 닭다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 부모보다도 저들만 먼저 챙기는 모습들이 상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밥을 해주다 보니
부모가 아니라 밥해주는 식모쯤으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리고 그게 다리를 2개만 달고 태어난 닭 탓이니? 닭다리 못 먹어 불평하는 노인네 취급을 하길래 한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저희가 언제요? 그러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하는 둘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한씨도 구구절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아들이 한씨의 말에 인상을 팍 쓰며 자신의 접시 위에 있던 닭다리를 한씨의 접시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참아왔던 것인데 어김없이 그 소리를 하는 아들. 지들 입만 입이고 한씨의 입은 입도 아닌 듯 했습니다. 먼저 챙기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똑같이 나눠 먹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그 일을 아들이 한 번이라도 당해봤으면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씨는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아들도 며느리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씨는 백숙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와 보니 이미 식탁은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아들 며느리도 저기압인 듯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녁. 밥 다 됐어요? 그래. 아들 며느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씨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닭볶음탕이었습니다. 한씨는 미리 가져온 큰 그릇에 닭다리와 날개 그리고 부드러운 살조각들을 덜어냈습니다. 한씨의 몫으로 충분히 덜은 뒤에 젓가락을 들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먹어. 그러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하나 남은 닭다리를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닭다리에 한이 맺히셨나 보네. 아들의 중얼거림을 한씨는 못 들은 척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닭볶음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뒤적거렸습니다. 왜? 아니, 가슴살밖에 없어서. 나 퍽퍽한 살은 못 먹잖아. 하나도 없어? 아들은 그 말을 하며 한씨의 그릇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마저도 한씨는 못 본 척했죠. 아들 며느리가 먹든 말든 한씨는 느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마친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냄비 안엔 아직도 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씨의 몫이었을 퍽퍽한 살이었습니다. 아들도 몇 개 집어먹더니 감자만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보며 아들이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감자전을 해먹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집에 감자도 있었기에 만들어 먹어볼까 싶었죠. 강판에 감자를 갈고 노릇노릇하게 익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감자전이에요? 아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맛있겠네요. 며느리도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왔습니다. 한씨는 적당한 크기로 딱 한 장만 붙여서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들고 소파로 가서 TV를 보면서 혼자 감자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어안이 벙벙해져 한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이 묻자 한씨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이거만 했는데 먹고 싶으면 너희가 해서 먹어.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차려서 한씨만 혼자 먹고 치워버리니까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의도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먹어요. 그래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낙지 사올게요. 같이 낙지볶음 해 먹어요. 그거는 맛있는 부위도 따로 없어요. 한씨의 마음이 이미 꼬여버려서 그런지 그 말도 어쩐지 곱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낙지가 든 검정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낙지볶음을 먹으려는데 아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집게를 들었죠. 덜어줄까? 그러고선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제 버릇이 어딜 가질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한씨가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의 접시에 낙지를 덜었습니다. 2번 큼직하게 덜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낙지가 많지가 않은데. 네, 어머니. 2마리라서. 며느리의 말에 한씨가 대꾸했습니다. 먹을 사람이 셋이면 앞으로는 3마리 사오던가 해. 그러고는 접시에 담긴 낙지를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분 어때? 무슨 기분이요? 너희가 나한테 하던 거 그대로 했는데 기분 좋지 않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다고 그랬나? 아니면 좀스럽다고 그랬나? 직접 당하니까 어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스러운 거야.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먹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맛있는 건 나한테도 맛있어. 부모라고 맛도 모르는 줄 아니? 한씨는 이제 자식이라고 먹을 것을 양보하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일은 애초에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그게 꼭 한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내 몫은 남겨놓으라고 말하면 뒤늦게 뒤에서 궁시렁거릴 일도 없었죠.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지. 남이 먼저 챙겨주길 바라면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사한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마. 말로 해서는 어떤 기분인지 몰라서 직접 알려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들은 선선히 수긍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밥 먹을 때마다 황당한 표정을 짓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겪었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따지기엔 마음이 무척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한씨는 마트에서 닭다리와 닭날개만 포장된 것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아무도 가슴살을 좋아하지 않으니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해먹는다며 친구가 알려줬죠. 한씨도 무작정 자신만 좋은 걸 먹고 이기적으로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운 부모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만 서로 서운하지 않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소 째째한 복수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사 시간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자기들 배 채우는 것보다 먼저 한씨의 의사를 물었고
한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농담하고 웃게 되었으니 결국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사위한테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 정말 서운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딸이랑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전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사위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전 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며 대접을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명절에도 전 씨의 집에서 재우는 대신에 딸과 사위에게 호텔을 예약해주고 밖에서만 보았는데 그것조차도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위가 오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써야 했고 와서도 꼭 상전에 시중을 드는 무수리처럼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딸조차도 그걸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전 씨는 그럴 거면 차라리 명절에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제 명절은 전 씨에게 가장 무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위라는 걸 깨달았죠.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와 딸 신혜는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라도 아들이 없어도 누구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늘 전 씨의 곁엔 딸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각별한 사이였죠. 엄마 나 결혼하면 서운해서 어떡해?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면 결혼 안 하게? 그건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와. 멀어서 쉽게 갈 수가 있을까? 명절도 있는데 뭘. 근데 엄마도 서운하긴 하지? 우리 딸 시집 가면 자주 못 볼까 봐. 전 씨는 아들이 아닌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며느리 눈치보다는 사위 눈치가 덜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아들보다는 딸 가진 부모가 좋다기에 전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예물시계는 좋은 걸로 해. 김서방 가지고 싶다는 걸로. 비싸도 상관없어. 그래도 예물인데 비싸도 좋은 걸로 해야지. 역시 우리 엄마 사위 사랑 최고. 전 씨는 딸이나 사위에게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도 내 자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쩐지 전 씨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거침없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해서 전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씨도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씨는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서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밖에서 만날 거야? 그래.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자. 집에서는 안 먹어? 에이,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고. 엄마 요리도 잘 못하는데 뭘.
사위도 오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 그리고 너희도 얼른 먹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왜? 김서방은 싫대? 그건 아니고. 암튼 알겠어. 딸이 결혼한 뒤 첫 명절에서 전 씨는 딸 부부와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어쩐지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절에 만나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이번에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지난번에도 김서방이 냈잖아. 그래도 제가 낼게요.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사위와 전 씨가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전 씨는 사위의 말대로 명절 선물로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사위에게 얻어먹기가 미안했는데 사위는 자신이 내겠다며 먼저 일어났죠. 차는 자신이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위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언뜻 들었을 때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다가가지 않고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자꾸 외식하시는 것도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요리 잘 못하니까 엄마가. 아니, 요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보통은 장모님이 집에서 다 차려주잖아. 우리 형도 처갓집 가면 살쪄서 온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식당도 맛있잖아. 그래도 사위대접 못 받는 기분이야.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전 씨는 못 들은 척 인기척을 내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헤어진 뒤에 전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러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정말? 언제는 요즘 사람들은 밖에서 보는 걸 좋아한다며. 에이, 그건 며느리들이나 그렇지. 집에서 만나면 이래야 하니까. 그러면 사위는 안 그래?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백년 손님을 식당에서 만나니 집에서 씨암탉은 못 잡아줄 망정. 서로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사위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챙기려면 알아누워. 근데 뭐 요즘엔 며느리들도 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집에 자식 들어오면 무조건 힘들다고 보면 되는 시대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오자 이번에는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이번 명절에 집에서 만나자고. 그래. 매번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사위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야 한다더라. 누가? 엄마 친구가. 그래? 잘 됐네. 딸이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 사실 속으로는 딸만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위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위가 온다고 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처가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사위가 집으로 오자 친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기 한참 전부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음식 준비가 아니라 대부분 시간을 청소하는데 보내야 했죠.
혼자 지내기 때문에 틈틈이 청소하는 편이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느 집이든 흠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식당에서 꼭 숟가락을 휴지로 한 번씩 닦는 걸 보면 상당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전 씨의 집에 와서 흉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 3일 내내 청소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문을 열어볼까봐 창고로 쓰던 방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비어있는 작은 방도 딸과 사위가 잠을 자야 했기에 제일 꼼꼼하게 걸레질을 했죠. 그렇게 며칠 청소를 하니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새로 세탁한 이부자리까지 깔고 소파에 푹 퍼졌습니다. 아이고, 장도 보고 와야겠다. 그런데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후에 딸이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저녁밥과 다음날 아침밥까지 해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점심쯤 되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올 거야? 우리 이미 출발했어. 벌써?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네랑 어디 가신다고 해서 좀 일찍 출발했지. 미리 말을 해주지. 그럼 언제쯤 도착하는데? 그러자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점심 안 먹었거든. 준비 좀 해줘?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씨는 늦은 아침을 먹은 상태였고 딸이 이렇게 일찍 올지 몰라서 저녁 준비만 생각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말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점심에 뭘 차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는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 딸내가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서방, 왜 더 안 먹어? 아, 다 먹었어요. 원래 입이 짧어. 사위는 전 씨가 종일 차려둔 음식을 깨작깨작 먹었는데 전 씨의 음식 솜씨 때문인가 싶어서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식탁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었다고는 하지만 도중에 일어나 가버리니 말이죠. 전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딸이 대신 변명했습니다. 원래 밥 먹고 들어눕는 타입이야. 그런 타입이든 아니든 처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이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가버리니 말이죠. 그리고 사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설거지나 뒷정리는커녕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해도 시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신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주할 거리 없어요? 식사 후에 맥주캔을 따더니 안주를 찾았습니다. 식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전 씨가 사위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해줄까? 김서방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 매운 닭발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지, 집에. 그러면 김치전 같은 거라도 해줘. 밥 먹던 사람을 일으켜서 다른 요리를 하라는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도 사위도 그게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려놓은 음식도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잔치상처럼 차려놨는데 그 중에 매운 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나 싶기도 했죠. 사위는 한 음식을 길게 먹는 법이 없고 자꾸만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딸은 당연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를 챙기는 장모의 모습을 구경하듯 뿌듯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위의 불평을 들었던 딸이 이제서야 안심한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다른 이불 없어? 잠자리 봐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미리 깔아놓은 이불이 있는데 다른 이불을 찾는 딸. 왜? 문제 있어? 아니, 김서방이 무슨 벌레인지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대. 이불에. 뭐? 그거 새로 빤 거야. 그러게. 내 눈엔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찝찝하다네. 참 유별난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이렇게 전시를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조차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팔자에도 없는 사위살이를 하나 싶었습니다. 기가 막혀하는 전시의 얼굴을 보고 딸이 오히려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부려먹는 사위 때문에 전시가 고생하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딸도 옆에서 거들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시만큼 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위가 좋아한다는 반찬의 아침까지 해먹이고 나니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쯤 사위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날까 살피며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이 떠나자 전씨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뒷정리는 뒤로 미루고 두어 시간은 누워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2번만 지냈다가는 골병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위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기억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다 같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쉬러 온 사람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딸과 통화를 할 때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히 있다가 갔대? 전씨의 질문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잠자리가 좀 불편했대.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왜 잠자리가 불편해? 아, 김서방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잖아. 벌레 나올까봐 밤새 뒤척인 모양이야. 아, 그리고 음식도 좀 입맛에 안 맞았나 보더라고. 이불을 바꿔주고 자세히 봤는데도 날파리인지 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에 하루 넘게 말려놨던 이불에 그런 벌레가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기에 다른 이불도 꺼내주었고 이건 얇아서 싫다, 저건 두꺼워서 싫다고 하는 바람에 사위가 가고 나서는 꺼냈던 이불들을 다시 전부 빨아야 했습니다. 내내 고생해서 수발들은 전씨의 입장에서는 딸의 말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딸에게도 섭섭했죠. 원래 남인 사위를 대하는 건 전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는 전씨도 딸의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잠은 여기서 자지 마. 뭐? 그러면 어디서 자? 밥 먹고 바로 가도 되지.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맥주도 마시고 하려면 다시 가는 건 좀 그렇지. 그리고 피곤하잖아.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을 해. 그러면 차라리 호텔을 예약해 줄게. 호텔? 딸이 말을 느리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 근처 호텔에서 묵으면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 그건 그런데. 딸이 얼떨떨한 듯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러냐고는 하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씨가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명절 당일에 찾아온 딸과 사위에게 점심과 저녁을 차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야. 나가서 편히 자.
사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일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고생 좀 하더라도 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과 사위는 조금 의견이 다른 듯 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호텔에서 안 잘래? 왜? 별로였어? 좋은 데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쫓겨나다니. 누가 큰돈 들여서 호텔로 쫓아내? 그러면 나도 좀 쫓아내줘라.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딸의 말에 전 씨도 웃음을 거뒀습니다. 나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호텔에서 자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 집에서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김서방이 그래.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잘 챙길 자신이 없어서 편하게 호텔에서 자라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 아니,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야? 남들은 좀 힘들어도 다들 사위 비위 맞춰주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그래서 무척 서운해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이가 없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일단 전 씨의 집에서 자는 걸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도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접을 더 못 받아서 그걸 서운하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집에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위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그러면 사위는 장모를 부려먹고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전 씨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따지는 모습을 보니 오로지 자신의 남편 생각뿐인 듯 했죠. 내가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그리고 부려먹는 정도는 아니지. 사위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도 못 해줘?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밥 좀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딸이라도 전 씨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는 그렇다 쳐도 전 씨의 딸마저 전 씨의 노고를 별것 아닌 것 취급하니 더 이상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나보고 친정도 가지 말라는 거야? 꼭 오고 싶다면 그전처럼 밖에서 보자. 그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면 고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전 씨에게 냉정하다며 토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통화를 할 때마다 투덜댔는데 그래도 명절에 시집에만 있기는 싫었는지 밖에서 보더라도 오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호텔 예약했어? 아니, 호텔에서 자기 싫다며? 그럼 진짜 오늘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 예전처럼 그렇게 헤어지자. 딸도 사위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은 예약해뒀어. 엄마가? 그래. 좋은 곳으로 해놨으니까 많이들 먹어. 괜히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전 씨나 사위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어쩐지 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죠. 다 먹었니? 응. 식사 끝났으면 일어나자. 네. 제가 낼게요. 사위가 계산을 하겠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얼른 선수를 쳤죠. 아니, 내가 낼게. 전 씨는 사위가 뭐라고 덧붙이기도 전에 일어나서 먼저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잘 먹었습니다. 사위는 찝찝한 표정으로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대접받는 기분을 원한다면 전 씨가 식사비를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전처럼 집에서 대접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밖에서 딸과 사위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집이 반가웠습니다. 명절인데도 말이죠. 이런 저런 갈등을 겪느니 그냥 명절은 혼자 보내는 게 나은지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결혼한 딸이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오든 자식이 집에 오면 일단 힘들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딸내가 오면 번뇌만 생겼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위나 며느리라면 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 씨에게 섭섭하다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하더니 반년쯤 지났을 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제안이었죠. 올라와서 같이 살자. 무슨 말이야? 엄마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아? 뜬금없는 말에 전 씨가 의아해하자 딸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 임신했어. 뭐?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만 아니었어도 말이죠. 그래서 애도 키워야 하고 그렇잖아. 엄마랑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김서방도 좋다던데. 엄마가 애 봐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엄마 집 팔고 올라오면 뭐 우리도 집도 좀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둘은 이미 상의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해했었잖아. 그렇다고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지금 잠깐씩 만나는 것도 불편해서 못 견디는데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기로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집을 넓히려면 전 씨의 집을 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전 씨는 도무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만 떠올려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모를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물론 중요한 손님은 맞았지만 또한 전 씨를 괴롭게 하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주인을 하대하니 반기지 않을 수밖에요. 애는 꼭 필요할 때 주말에 가끔 가서 봐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사는 건 못할 것 같다. 뭐? 왜? 딸은 그런 전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딸이랑 같이 사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 명절에 하루를 같이 있어 봤지만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합가를 하게 되면 미래가 뻔히 보였습니다.
온갖 집안일과 육아는 전 씨의 몫이 될 것이고 전 씨는 사위 눈치, 딸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 모시고 산다고 그래도 그래? 모시고 살 것 없다니까? 엄마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니,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야지. 애 보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더더욱 싫어. 뭐가 됐든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딸은 꼭 전 씨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듯 굴었습니다. 김서방 때문에 그래? 사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위와 잘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전 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니 사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 전 씨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김서방이 유일했으니 말이죠. 김서방이나 너나 엄마를 꼭 상전이 무수리 부리듯이 부리는데 그래 놓고는 합가하자고 하자면 내가 해야 하니?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엄마는 빼줘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네 아빠 따라갈 것 같다. 엄마! 딸이 외쳤습니다. 나라고 뭐 편한 줄 알아? 엄마랑 김서방 둘 다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김서방이랑 다투기도 한 거 엄마는 모르지? 싸웠다고? 그래.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명절만 되면 나도 힘들어. 양쪽 눈치 보니까. 그래도 친정이니까 오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집도 불편하다. 호텔도 싫다.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엄마가 다 희생해서 김서방 수발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김서방이 좀 까탈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는 거야? 같이 살면 또 다를 거 아니야? 아냐. 같이 사는 건 못하겠다. 친정에 오고 싶으면 명절 말고 주말에 너만 내려오던지 해. 아니다. 그냥 명절에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 괜히 싸워가면 눈치 보면서 올 거 없어. 그러자 딸은 전 씨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도 말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자신을 매정하다고 했지만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아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는 남편도 없고 홀로 된 것이 쓸쓸해서 늙으면 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일이었지만 말이죠. 딸이 결혼할 때도 무언가 허무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게 다 오래전 일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멀리 살고 있는 지금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빈번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자식도 부모보다는 배우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편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 굳이 더 가까이 지내며 그런 감정을 더 진하게 느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 딸이 결혼하면 출가했다고 표현했는데 전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에 행동에 하나하나 의미 두고 상처받는 것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명절에 안 와도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굳이 사위와 갈등을 빚어가며 만날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도 이번 일들로 딸에게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보고 살다 보면 딸도 다시 부모가 애틋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당분간은 조용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